살면서 한 번쯤 성경 속 등장하는 첫 인류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7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분명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나와 있는데 22절에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직까지도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를 두고 하나님이 여자를 2번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유대교 신화를 보면 첫 번째 여자 릴리스에 대해서 나오죠. 유대교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담은 동물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지겨웠고 릴리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성교를 하며 싸우게 됩니다. 릴리스는 성관계를 할 때 왜 자신이 아래 깔려 있어야 되냐고 따졌고 아담은 자신이 윗사람이니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릴리스는 우리는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등하며 서로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하죠. 이를 빌미로 릴리스는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게 욕을 퍼부었고 홍해 근처로 달아났는데 이를 아담이 창조주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에 분노한 신은 3명의 천사를 보내 릴리스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릴리스는 아담이 사과하기 전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텼죠. 결국 릴리스가 돌아오지 않았고 창조주는 아담의 갈빗대를 이용해 그에게 절대 복종할 여자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각 홍해 근처로 도망친 릴리스는 악마의 우두머리 루시퍼를 만나고 그의 아내가 되어 악마의 자식들을 낳으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매일 100명이 넘는 자식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에 격분한 창조주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벌로 매일 릴리스의 자식을 죽였고 복수심에 불탄 릴리스는 어린아이나 임산부를 괴롭히는 악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구약성서 이사야서에서는 릴리스를 밤의 마녀로 기록했죠. 루시퍼의 아내인 릴리스는 결국 악마를 낳는 악마들의 여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과 문화권에 따라서 릴리트, 리리스로도 알려져 있지만 악마들의 어머니로 여러 대중문화에도 꾸준히 등장하는 악마죠. 서아시아에서는 릴리스를 풍요와 번식의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는데요. 이 무렵 릴리스는 베리아, 베리틸이라고 불렀으며 작물의 풍요나 가축의 번식을 주관하는 신으로 모셨습니다. 다만 여신의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호색적이라고 하여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죠. 하지만 신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적 때문에 성서에서는 좋지 않게 기록되었는데요. 남성의 꿈속에 등장해 여성 상위 자세로 전기를 빼앗는다던가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사과를 먹인 것이 릴리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릴리스를 부정하기 위해 이야기꾼들이 지어낸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고대 사회 속 릴리스가 가진 반사회적인 의미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에게 반하는 릴리스라는 존재를 악한 것으로 그려냈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릴리스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유대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입니다. 1970년대 유대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었고 유대 신화 속 지배자적인 창조주에 맞서 권리를 투쟁할 릴리스를 활용했기 때문이죠. 당시 신학자들이 릴리스와 관련한 책도 발간하면서 릴리스의 존재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릴리스는 악마를 탄생시킨 요부이자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녀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호색한 캐릭터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목마 서큐버스 또한 릴리스가 낳은 악마라고 하며 남성의 정기를 빼내는 악마 또한 릴리스와 연관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년에 발매된 디아블로4에서도 릴리트가 등장하는데요. 디아블로, 메피스토, 바알 등 게임 속에 등장하는 악마들을 위해 성역의 어머니 릴리트가 등장한다는 것이 주제라서 더 흥미롭기도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아마 무당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누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해마다 사주를 보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한 번쯤 무당들의 물건에 대해 궁금증을 품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당이 들고 있는 방울, 뿌리는 쌀, 심지어 은행까지 신점을 보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무당의 방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무당이 구슬하거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방울을 무당방울, 무령, 요령이라고 합니다. 작은 방울이 여러 개 달려있고 흔들 때마다 이들이 부딪혀 청량한 소리가 들리죠. 무당이 방울을 흔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모시는 신을 부르는, 즉 강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무당에 따라 해석하는 의미는 다르긴 하나 대체로 방울 소리를 따라 신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소리에 따라 신이 춤을 추며 무당에게 접신한다고 하죠. 이로써 신과 함께 미래를 점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주변의 잡신들을 쫓고 자신이 원하는 신을 부르기 위해 사용한다고도 전해집니다. 실제로 무당방울은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방울들은 방울이 8개가 달린 팔주령부터 긴 장대에 큰 방울을 껴서 사용하는 방울까지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죠. 특이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방울의 모양새와 쓰임새가 약간 다릅니다. 황해도에서는 방울에 막대가 없고 그냥 가죽끈에 묶어 사용했죠. 제주도에서는 무당방울이 신을 부르는 걸 넘어 신의 영역에 문을 여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방울에 대해 알아봤는데 너무 재미없으니까 바로 무서운 이야기 들어갑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령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무당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믿음이 생겨났지만 이와 관련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방울에 한 많은 귀신을 가둔다고 하죠. 예전에 영상으로 고독, 연매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아이를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다가 거의 죽어갈 정도로 삐쩍 말랐을 때 맛있는 음식으로 아이를 유혹해 대나무통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번개같이 아이를 죽인 다음 그 혼을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나 장소에 심는 것이죠. 보통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그저 괴담이 아니냐는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한 괴담이 수십 개나 전해져 내려올 정도니까요. 특히 무당방울에 아이의 원혼을 담는 방법도 자세히 전해져 오는데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를 사옵니다. 그리고 커다란 항아리에 밥과 방울을 넣고 아이도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죠. 어두운 항아리 안에서 배고픔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아이는 같이 있던 방울로 외로움을 달래다가 죽고 방울에 아이의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당이 이 방울을 사용해 실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전에 토요 미스테리 극장에서도 1970년대 고독에 대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작은 동네에 표정이 어두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무당이 지방의 한 동네에서 입양해온 아이였는데 매일 밤마다 무당이 소녀를 데리고 기묘한 의식을 치렀죠. 제보자를 비롯해 소녀의 오빠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 뒤 소녀가 실종되었는데 이날 이후로 제보자와 오빠의 꿈속에 거의 산송장처럼 삐쩍 마른 소녀가 무언가를 호소하듯 나타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점이 빗나가고 실력이 떨어진 무당이 연매를 했던 것이었죠. 물론 제보자가 신고를 해서 무당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죽기 직전에 소녀를 병원으로 옮겨 겨우 살아났고요. 당연히 이런 짓은 같은 무당들도 천벌받을 짓이라고 말합니다. 무당방울에 혼을 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고요.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 무당방울과 관련한 또 다른 괴담도 살펴보죠. 무당이 흔드는 방울 소리는 한 번 들으면 왠지 모르게 섬뜩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신을 모시는 무당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방울 소리를 듣고 귀신이 몰린다고 하죠. 그래서 무당들도 일반인들은 절대 저녁 시간에 방울을 흔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처럼 모시는 신만 오면 상관없지만은 일반인들에겐 온갖 잡귀가 다 몰린다고 하죠. 즉 무당방울을 일반인이 흔들었을 때 귀신이 곁에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당이 죽어서 되는 귀신을 무당귀라고 하는데 이들이 나타날 때 방울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면 오색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무당이 서 있다는 형식의 괴담들도 많습니다. 또 무당이었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 신이 그대로 자신에게 내려와 무당이 되었다는 현직 무당의 경험담도 있습니다. 밤에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렸고 눈을 떠보니 거실 옆에 할머니가 가만히 서서는 자기를 보고 있더랍니다.
근데 할머니의 손이 가만히 있는데도 방울 소리가 들려서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입으로 방울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굳이 손녀한테 찾아올 거면은 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튼 무당들이 사용하는 방울은 이렇듯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귀신을 부르는 도구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괴담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확실히 일반 방울들과 다르게 무당 방울은 소리부터가 오싹함을 주긴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무당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을 보셨을 텐데요. 사실 공포학과에서도 무당 이야기가 많아서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당과 관련해 이들이 겪는 신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절대 정답은 없겠지만 각기 다른 시각에서 신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신병은 무당이 될 팔자의 사람들이 겪는 병으로 무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민속신앙에 따르면 신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즉 강신모가 무당이 되기 전에 이유 없이 앓는 병으로 전해져 왔는데요. 신병을 앓는 사람들의 증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고 기이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며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신경통, 각막 상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거나 밥을 못 먹는 편식증, 고기류를 전혀 못 먹는 소화불량 증세도 나타나죠. 환청을 듣는 사람부터 시작해 헛것을 보는 증상도 겪기도 하며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증상을 겪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면 다들 병명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고 이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저 계속해서 고통을 느껴야 하고 서서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죠. 민간신학에서는 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병을 앓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첫 번째는 신을 받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신의 벌, 신벌이라는 의견입니다. 신이 자신의 그릇이 될 사람에게 자신을 모실 것을 강요하지만 이를 받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신병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신의 부름에 응답해야만 자신이 겪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무당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릅니다. 신병을 앓는 이유는 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다른 신들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에 또 다른 잡귀들이 붙으면서 빙의가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선한 신을 받음으로써 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갖 잡귀나 역신들이 빈집에 쳐들어오면서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위 샤머니즘, 한국의 민속신앙의 시점에서 바라본 신병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나 서양의 의학을 통해 바라본 신병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죠. 이들의 눈에는 신병은 그저 정신적인 불안에서 오는 정신병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이중인격이 존재하여 각기 다른 행동을 보이는 해리성 정신질환으로 보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명을 붙일 때 신경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신병 또한 신경성 정신질환의 일환으로 인간의 정신질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꼽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며 심각할 경우 심리상담을 통해 치료하는 정신치료를 치료법으로 내세우죠. 하지만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의 정신병은 그 누구도 완벽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양의학을 아무리 활용한다고 해도 꼭 치유되는 법은 없죠. 그렇다면 다시 민속신앙의 관점으로 돌아오면 이들이 말하는 대로 신을 받게 되면 100% 치료가 될까요? 신기하게도 대부분 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내림굿을 받으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사례도 있었지만 내림굿을 받고 무당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신병이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무당일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무당을 분석했을 때 속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죠. 무당들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의견을 확실히 내릴 수도 없고, 이는 아직도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또한 전 세계에서 350명 정도만 앓고 있는 병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외국의 심리학자가 한국의 무당과 대화를 해본 결과, 이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효과적인 카운셀러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구술하거나 점을 쳐주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 있다고 보기는 불가한 겁니다. 물론 40년 이상 무당기를 한 사람을 정신의학적으로 치료했다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다는지 많이 헛갈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병에 대해서는 정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둘 중 하나를 두고 맞네 틀리네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신기하죠. 무당 중에 정말 영험한 사람들은 사람의 앞날을 보기도 합니다.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상 기존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팔자를 가지고 이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라 나름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을 통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미래를 맞히는 걸 두 눈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무당 중에서는 이들이 모시는 신에 따라 급이 나뉩니다. 누군가는 자연을 다스리는 신, 장군신을 모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태아신이나 아무런 힘이 없는 잡신, 허주를 모시기도 합니다. 만약 실제로 신이 존재하고 무당에 따라 신의 계급이 달라지는 게 맞다고 한다면 그저 허물에 불과한 잡신을 모시는 무당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로 영험한 실력을 가진 무당들이라면 서양의학의 논리로 커버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이들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전승되어 현대인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저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눈에도 안 보이고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결국 귀신이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이 모든 실마리가 풀리게 되겠죠. 신병은 우리나라에서만 기록되는 병은 아니고 해외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시베리아, 호주, 아프리카, 북미 등에서도 샤머니즘은 있고 주술사, 영매, 점술사 등 다양한 형태로 저쪽 세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들도 대부분 샤머니 되는 초기 단계에서 환각을 체험하거나 정신 이상 상태를 겪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이유를 제각기 다르게 해석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샤머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르긴 하네요. 영상을 만들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무서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보고 즐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거르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2007년쯤 한국에서는 죽음의 호수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겉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맑은 호수지만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10초 안에 뼈까지 녹아버린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 이 내용은 괴소문에 불과하고 그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죽음의 호수라 불리는 곳은 블랙풀 모닝글로리 호수로 미국 최초이자 최대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공원 전체에 황성분이 많아 암석들이 죄다 노란 색깔이고 이 때문에 옐로스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공원에는 산, 평원, 간헐온천 등이 많고 온갖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어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197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리스트에도 등재됩니다. 공원 전체에 약 1만 개의 간헐온천이 퍼져 있는데 온천수의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모닝글로리 호수로 기이한 물색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이 호수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깊이가 270m나 된다. 10에서 20명이 호수에 빠져 죽었고 사람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녹아버린다는 소문이 있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섭씨 7에서 80도 정도로 온도가 높아서 위험한 건 맞지만 강한 산성을 띠고 있지도 않고 탄산이 섞인 지하수 정도와 비슷합니다. 호수의 깊이 또한 7m 정도로 그리 넓지도 깊지도 않죠. 또한 강한 산성 때문에 물 색깔이 기이하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쓰레기 때문에 이런 색이 나온 겁니다. 100년 전만 해도 호수의 이름처럼 파란 나팔꽃의 색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쓰레기들을 던지고 특히 소원을 빌겠다며 동전을 던지면서 호수 아래 온천수가 올라와야 되는 구멍이 막혀버립니다. 이 때문에 호수 색깔이 초록색부터 노란색까지 변색되었고 지금은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페이디드 글로리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죠. 한창 인터넷에서 괴소문이 돌다 보니 여러 신문사에서도 팩트체크도 안하고 그걸 그대로 기사로 옮겨서 덮어진 것도 있는데요. 모닝글로리호와 같이 블랙풀도 비슷한 호수라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푸른 코발트색 때문에 겉에서 보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나마 소문과 얼추 맞는 게 블랙풀이기도 한데요. 온도가 70도에서 80도를 오가고 넓이나 깊이 또한 상당합니다. 팔팔 끓진 않지만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근처에 꽤나 무서운 주의사항들이 적혀있기도 한데요. 들어가지 말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닝글로리호와 블랙풀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옐로스톤 공원에는 소문의 주인공들이 따로 있습니다. 100도를 넘어서 팔팔 끓고 정말로 강한 산성을 지니고 있는 온천들이 있죠. 노리스 분지라는 곳이 있는데 옐로스톤에서 가장 오래된 분지이며 섭씨 200도 가까이 되고 유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정말로 뼈도 못 찾을 정도로 빠르게 녹아버립니다. 2016년에는 23세 남성이 이곳에 빠져 죽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죠. 당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남성은 여동생과 이곳에 놀러왔고 온천에 몸을 담그겠다며 여동생에게 영상을 찍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공원 안에 있는 온천 중에 사람 몸에 좋을 정도로 적당한 온도와 적절한 산성을 띤 온천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이곳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노리스 분지는 근처에 펜스도 넓게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그대로 안에 빠지게 됩니다. 당황한 여동생이 그대로 촬영을 하다가 소리만 지르는데 그 짧은 사이 이미 오빠는 죽어서 녹아버리고 있었죠.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한들 들어가려면 장비가 필요했고 하필 비가 쏟아지는 날이라 수색되는 다음 날이나 되어 꾸려집니다. 하지만 이미 시체는커녕 뼈도 찾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버렸죠. 이 때문에 다음에 어이없게 죽은 사람에게 주는 다윈상을 받기도 합니다. 노리스 분지의 경우 1890년 이후 공식적으로 22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괴소문으로 알려졌던 곳이 사실 블랙풀, 모닝글로리 호수가 아니었던 거죠. 노리스 분지뿐만 아니라 옐로스톤 공원에는 누가 봐도 들어갈 수 없는 온천들이 많습니다. 요항소치라고 불리는 머드팟들이 많은데요. 김치찌개 끓이는 것처럼 펄펄 끓고 있고 위액이나 자동차 배터리 정도로 산이 높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바로 육수 한 알이 되는 정도죠.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면 옐로스톤 공원은 지옥 구덩이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한 해도 수백만 명이 찾는 정말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누구처럼 굳이 저런 곳에 들어가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안전합니다. 물론 신나게 놀러간 여행지에서 객기 부린다고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옐로스톤에는 죽은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책도 있을 정도니까요. 들어가지 말고 쓰레기 던지지 말고 하지 말라는 짓 안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최근에 본인을 마니또라고 소개하시는 분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존 영상들과 달리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귀신을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도강을 하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된 23학번 학과생입니다. 저는 평생 그 흔한 가위 한번 눌려본 적이 없고 당연히 귀신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죠. 그 친구는 귀신을 보지만 동시에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인데
본인이 스스로 귀신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는 등 고생도 참 많이 하다가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며 연구를 할 수 있는 심리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밌는 논문 하나를 봤다고 하더군요. 흔히들 신병이나 귀신을 보게 되는 이유를 조현병 등 정신과적인 이유로 접근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재밌게도 공감각에 초점을 두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감각이란 특정 감각을 다른 감각과 공유를 하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1은 파란색, 2를 빨간색으로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특정 향이 나거나 물결무늬 등 패턴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을 보는 시각이나 방법이 실제로 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형상이나 심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실제로 공감각자들이 느끼는 감각도 사람마다 다소 상이하고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는 귀신을 보는 사람도 극소수고 공감각자의 비율 또한 소수이기 때문에 충분한 모집단을 확보하지 못해서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연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서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였죠. 공감각 능력에 대해서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오감에 모두 작용이 가능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이러한 기준으로 해석한 경우입니다. 만약 특정 물체에 대해서 시각화 및 촉각화가 이루어지는 공감각자는 무의식적으로 기억의 단편 속에서 가지고 있던 물체의 존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그 물체나 매개체를 제거함으로써 퇴마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벗어나게 되는 경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내용은 그저 귀신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뿐이고 사실 귀신을 보게 되는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매우 다양하죠. 밤에 계곡 등 물가에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낮에도 착시나 왜곡으로 인해 유속이나 깊이의 교란이 발생하여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와중에 그것도 밤에 잘 안 보이는데도 접근을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본다는 이 친구도 물귀신의 존재만큼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이 산천에서 자주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전형적으로 이과적인 마인드라 실리주의를 가진 사람이 귀신을 보게 되면 생기는 모습을 이 친구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신선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MBTI가 아주 뚜렷한 ISTJ가 나올 정도니까요. 만약에 이번 내용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허락하에 본인의 귀신썰을 이러한 관점에서 풀이한 이야기를 몇 가지 보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나 M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네요. 우선 이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을 봐왔고 숱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대학교마저 심리학과로 전공하여 연구하신다면 당연히 이야기는 궁금합니다. 본인이 살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공포학과 학생들과 재밌게 공유해보겠습니다. 친구분이 소개해주신 귀신을 보게 되는 이유, 다시 말해 감각이 서로 동시에 교차하며 소위 헛것을 본다는 내용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무서운 경험을 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명확하고 확실한 귀신의 실체를 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즉, 어느 한 곳을 봤을 때 사람 형체의 비스무리한 것이 눈에 들어왔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람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그것을 뚜렷한 귀신으로 기억하죠. 결국 1차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상상력과 보고자 하는 것으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불완전한 형상을 완벽하게 하려는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측두엽에 사람 모습을 연상하는 영역이 있고 분명 사람은 아닌데 이와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으면 이를 사람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특성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는 심령사진에서 분명 사람 얼굴이 아닌데 이를 보다 보면 정말로 사람같이 보이게 되어 이를 귀신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감각이 아닌 두 개의 이상의 감각이 교차할 때 정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형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빛이 거의 없는 저녁 산골에서는 사람의 눈에 인식되는 빛이 적고 무언가를 보는 과정에서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달빛밖에 없는 강가를 보고 있다가 물 위에서 동그란 물체가 떠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감각이 겹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동그란 물체를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결국 어두운 강 위에 사람 머리가 둥둥 떠다닌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공포심이 극에 달하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어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날 내가 봤던 것이 귀신이었다 라고 기억하고 사건을 재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대부분 평소에 귀신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한테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있었던 일을 본인 스스로가 처음과 끝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강에 놀러갈 일이 있었고 그날따라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졌으며 불빛 하나 없는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 지점에 시선이 꽂힙니다. 그곳에는 꼭 사람 얼굴 같은 게 있었고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여자 얼굴이었죠. 그걸 본 순간 낚싯대는 내팽개치고 집으로 도망쳐왔고 혹시나 그것이 나를 쫓아왔을까 한숨도 못 자고 날밤을 샙니다. 인터넷에서 해마다 거기서 사람이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기승전결이 완성되고 공포학과로 전달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고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절대로 이 모든 게 귀신이라는 존재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매일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고 특정 장소에만 같은 귀신이 나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그 귀신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만 모든 귀신 본 이야기가 꼭 귀신을 봤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워낙 무서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아주 먼 옛날 제가 고독이라는 주술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충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주술로 동양에서 유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을 이용해 잔혹한 저주, 주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오늘은 고독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통해 보다 더 자세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시죠. 고는 글자를 뜯어보면 접시 위에 벌레를 담은 형상을 뜻하며 오늘 이야기에서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묘족의 고를 보실 텐데요. 묘족은 현재도 중국 남부, 베트남, 태국 등에 살고 있는 고대 민족으로 화려한 복장과 한족과의 오랜 대립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묘족이 유명한 것은 바로 고 때문이죠. 보통 고술이라고 하면 단순히 독충의 독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을 조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고, 백고, 한고 등이 있는데 정고는 타인이 자신에게 연모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고술이며 여자들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고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고술이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한고는 외도한 남편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고에 걸린 남자가 그래도 아내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불치병에 걸려 참혹한 모습으로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고라는 것이 있는데 한자 그대로 새의 알을 통한 고소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 입구에는 견과류를 파는 묘족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초기파라고 모두 두려워했죠. 그래서 모두들 그 할머니와 왕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제가 7살이었을 때 한창 철없을 나이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가게를 지날 때 몰래 볶은 해바라기씨나 잣 같은 것을 한 움큼씩 훔치곤 했죠. 할머니는 눈이 어두우셔서인지 항상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그날도 해바라기씨를 한 움큼 훔쳐서 몰래 먹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밥상 위에는 삶은 달걀이 5-6개 정도 있었죠. 그런데 그 달걀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냥 먹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저걸 안 먹으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아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달걀을 집어서 통으로 입에 넣었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씹지도 않고 꿀떡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개걸이 든 사람처럼 나머지 달걀도 모두 집어서 씹지도 않고 통으로 다 삼켰고 엄마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셨죠.
그런데 달걀 대여섯 개를 다 삼켰는데도 계속 미치도록 달걀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배가 갑자기 막 아파오기 시작했고 엄마는 왜 그러냐고 묻고 저는 배가 너무나도 아파서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소화제를 좀 주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결국 진정제를 맞고 복통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때 아빠가 무서운 표정으로 나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바른대로 대라고 다그치셨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해바라기 씨를 훔쳐먹었다고 실토했죠. 그러자 아빠가 한숨을 쉬더니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저를 침대에 눕히고 아빠는 엄마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어디론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늦은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아껴 기르던 씨암탉까지 잡아서 요리를 하는데 표정이 밝지 않은 겁니다. 엄마가 거의 한 상 다 차려갈 할 무렵에 아빠가 손에 굉장히 비싼 술을 들고 그 할머니와 같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푸짐하게 차린 상에 모시고 술을 따라드리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시더군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딱딱하게 굳어있던 할머니 표정은 조금은 펴졌고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쥐새끼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 개미가 왜 걸렸을까? 아무튼 애는 살려드리니 너무 걱정 마소.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빨간 실을 꺼내더니 제 배에 칭칭 감으면서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걸 외는데 아프던 배가 점점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껍질을 까지 않은 달걀 2개를 꺼내더니 빨간 실의 다른 끝을 계란에 감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병에 담긴 물약 같은 거를 내 배꼽에 바르고는 15분 후에 달걀을 칼로 갈라보라고 하고는 가버리셨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15분 동안 기다리다가 달걀을 갈라봤는데 저는 물론이고 엄마와 아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삶은 달걀이었는데 달걀 노른자 부분에 거머리 같기도 하고 지네 같기도 한 이상하게 생긴 벌레가 가득 끓고 있던 겁니다. 분명 달걀 껍질에 구멍 같은 건 없었는데 그 벌레들은 어떻게 들어갔나 싶었죠. 아무튼 그 충격으로 나는 아직도 달걀을 잘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도둑을 잡았는데 이 도둑이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달걀 20개를 삼키고 체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신원조회를 할 때 전과 때문에 잡힌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도둑이 달걀만 보면 무작정 입안으로 쑤셔넣어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한 적도 많아서 병원에서도 침대에 묶여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초기파 할머니가 내린 고술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찌저찌 해서 도둑의 가족들이 그 초기파 할머니를 찾아서 거액의 재물을 쥐어주고 고소를 풀어줬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그 사람은 나무에 묶어두고 그 사람 앞에 달걀 노른자 삶은 것을 대야에 가득 담더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몸을 비틀면서 광기를 쓰더니 눈이 위로 뒤집힌 채로 입으로 팔뚝만큼 실한 벌레를 토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벌레의 모양은 내 고수를 풀어줄 때 벌레와 똑같이 생겼지만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팔뚝만큼 실했고 길이는 20에서 30cm 정도였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벌레를 열 몇 마리나 토해내고는 탈진했는지 의식을 잃었죠.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도둑이 늘 할머니 가게에 잠입해 몰래 견과류를 한 포대씩 도둑질해 갔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께서 비록 연세가 많으셔서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물건이 줄어드는 낌새는 채셨다고 하고요. 단고라는 고충은 계란 노른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숙주가 계란을 삼키도록 조종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걸려버린 건데 다행히도 빨리 고수를 풀어서 벌레가 크게 자라지 않았고 실로 뽑을 수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구와 강두술로, 이건 제가 10살 때의 일로 당시 저에게는 이모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쉴 새 없이 혼잣말을 하거나 때때로 벌거벗은 채로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가족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모가 젊었을 땐 얼굴도 예쁘고 굉장히 똑똑해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떤 태국 남자와 연애하다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그 충격으로 그렇게 됐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정신질환을 앓은 뒤로 할머니가 이모네 집에서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친척들은 명절이면 항상 이모네 댁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침 추석이라 친척들이 다 이모네에 모였죠. 친척들이 모이면 어른은 어른끼리 술을 마시고 애들은 애들끼리 숨바꼭질 같은 걸 했습니다. 숨바꼭질할 때 가장 흔히 숨는 데가 있는데 그날도 이모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히는 겁니다. 집어보니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의 목각 인형이었는데 대체 이게 뭘까 싶어 밝은 곳으로 나와 인형을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있는 거실에서 보고 있으니 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서는 그거 어디서 났냐고 저에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 침대 밑에서 찾은 거라고 말하니 어른들이 전부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심각한 얼굴로 몇 마디를 하시더니 이모 방에 가셔서는 침대를 통째로 드러내니까 비슷한 모양의 목각 인형이 10몇 개나 있더군요. 여러가지 자세로 목각 인형들이 있었는데 모든 인형에는 등 쪽과 아래쪽에 피 같은 걸로 문자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개와 이불도 다 뜯었는데 부적 같은 것들을 꼬깃꼬깃 접어놓은 종이 뭉치가 몇 개도 나왔고 이상한 벌레가 가득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건 고술이다. 고술이 틀림없다. 그 태국 남자가 한 짓이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친척들이 묻자 할머니는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모는 그 태국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그런데도 이모는 막무가내였다는 거죠. 마침 할머니는 태국 남자가 불법 밀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해서 중국에서 추방했다고 했습니다. 추방당한 후 그 남자가 전화가 와서는 자기는 강두술과 고술에 능한 사람이라는 둥, 자기가 없으면 당신 딸이 죽게 될 거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늘어놔서 번호를 아예 바꿨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뒤로 이모가 저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친척들은 상의를 거친 뒤 근처 절에 있는 큰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튿날 친척들이 이모를 데리고 절에 갔는데 큰 스님이 이모의 상태를 보시더니 이런 말을 했죠. 보아하니 사술과 고술을 겹으로 걸어놓아 풀기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지리상으로 습하고 음기가 강하니 고가 득세할 것이죠. 다만 절에 있는 큰 향로만은 10수년 동안 향을 태운지라 양기가 강할 터이니 목각과 부적들은 거기에 넣어 태우시고 사람은 하루빨리 전기가 강한 곳에 보내어 퇴사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큰 스님의 말대로 곤륜산에 있는 마선생이라는 유명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저는 어렸기에 따라가진 않았고 그 뒤의 이야기는 아버지한테서 들은 겁니다. 그 마선생이라는 사람은 꽤 유명한 퇴마사 가문인 마씨 집안의 종손이라고 하더군요. 현지에서는 구마 가문이라고 거의 전설처럼 유명한 집안이라는데 실제로 본 건 처음이랬습니다. 진짜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노란 도복에 불진을 팔에 걸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나이는 많지 않았고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대요. 아무튼 그 마선생이 이모를 딱 보더니 강두술과 고술을 겹으로 걸었으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네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고충은 건조한 곳에서 살지 못하니 이곳에 당분간 머물면서 고술을 약화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강두술은 제가 방법을 대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고는 부적 같은 걸 태워서 매일마다 그 재를 찬물에 넣어 이모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모기 유충 같은 벌레들이 조금씩 이모의 소변에서 나왔답니다. 정신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고 같이 갔던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큰 고모도 다 조금씩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이모가 계속 악몽을 꾼다는 겁니다. 이모 말을 들어보면 사람의 머리에 무슨 뱀 같기도 하고 지렁이 같기도 한 몸뚱아리를 한 괴물이 자신을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 선생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마 선생은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건 괴물이 아니라 그 태국 남자의 스로핑이라고 하더래요. 스로핑이란 강도술사들이 낙태된 태아를 이용해 만드는 일종의 악귀입니다. 몸뚱이는 없고 머리로만 날아다니는데 머리 밑으로 기다란 창자가 달려있어 언뜻 보면 뱀이나 지렁이 같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술사들은 스로핑을 부려서 타인에게 저주를 걸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비록 악귀지만 귀신처럼 형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병아리나 쥐 같은 거 잡아먹어 창자로 소화시켜 체력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모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건 그 남자가 이미 태국에서 스로핑을 날려보냈다는 얘기고 아마 며칠 내로 도착할 테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했대요. 말하자면 일종의 중국 도사 대 태국 술사 같은 빅매치가 이뤄진 셈이죠. 그 뒤로 며칠 동안 마 선생은 제자를 데리고 사찰 안의 공지에 법진을 그리며 쌀과 부적, 복숭아 나무로 된 목검 등 의식에 쓰일 물건들을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아버지와 삼촌은 이모를 법진 안에 모셔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마 선생은 제자 7명을 데리고 일명팔귀진으로 정좌하고 앉아서 스로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밤 11시쯤 됐을까 삼촌하고 아버지는 거의 꾸벅꾸벅 졸기 직전인데 갑자기 마 선생이 왔다 하고 소리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스로핑을 보는 자는 운이 쇠해지니 법사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십시오. 마 선생은 이 말을 하고서 주문 같은 걸 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은 채로 이모 팔다리를 붙들고 뭔지 모를 공포감에 말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약 5분가량이 흘렀을까 갑자기 귀에서 애행하는 모기 소리 같기도 하고 벌떼 소리 같기도 한 소음이 들렸답니다. 그 소음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는데 마 선생이 뭐라 크게 주문을 외고 도목검을 휘두르는 소리가 나면 뜸해지고 조금 지나면 또 귀에서 애행하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답니다. 앵앵대는 소리가 조금 뜸해지자 갑자기 고양이 비명 같은 게 막 들리고 갑자기 이모가 막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더래요. 그때 아버지는 이모가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고 있었는데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소름 끼쳤다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펄럭펄럭하며 천이나 깃발 휘두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다른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마 선생이 요란하게 주문을 외는 소리만 들렸답니다. 그리고 이모도 조금씩 안정되고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의식이 끝나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마 선생이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하는 말에 눈을 뜨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주위에 온통 손가락 마디만한 날벌레들의 시체가 잔뜩 널려 있었대요. 그리고 마 선생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죠. 걱정돼서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스로핑은 성공적으로 제압했는데 고술이 문제라고 했죠. 원래 고술은 건 사람만이 해법을 알고 있어 풀기가 까다로운데 이모는 그 풀기 어렵다는 정고에 걸렸으니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곤륜산의 좋은 기운이 강해서 고충이 조금 수그러들긴 했는데 아마 돌아가면 또 발작할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실은 고수를 건 사람에게 부탁해 푸는 게 맞지만 그 태국 사람의 인성으로 볼 때 풀어줄 리가 없다고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다급해져서 그런 방법이 아주 없는 거냐고 물으니 한숨을 쉬면서 방법은 있다고 하더래요. 일생 동안 습한 지역에 가지 말고 태국에도 가지 말며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만 생활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죠. 고충은 건조한 지역에서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태국 남자도 스로핑을 잃었으니 당분간 이모를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할 것이고 스로핑은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다시 만든다 해도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찾기를 포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용할 부적 몇 개를 받고 돌아와서는 가산을 팔아 이모를 중국 제일 북쪽에 있는 흑룡강성으로 이사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춥고 건조한 지역이라면 흑룡강성이 최고였으니까요. 실제로 이모는 지금도 흑룡강성 목단강에 살고 있고 이미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여행을 하거나 고향에 간 적은 없답니다. 언제 정구가 다시 발작할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술이라는 거는 이야기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잔혹한 주술입니다.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피를 말려 죽이는 술법으로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하죠. 고술에도 급이 나뉘어 있는데 가장 심한 고술 같은 경우에는 제작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과정만 봐도 한눈에 가장 위험한 고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충이라는 독충은 다 모아서 하나의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항아리를 열어보면 나머지를 다 죽이고 살아남은 벌레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벌레를 가지고 주술을 행하는데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지만 이 주술을 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슬은 워낙 효과가 좋은 주술이라 지금까지도 암암리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거나 보는 건 절대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